지금 금값이 역대급으로 뛰고 있죠. 근데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은입니다. 연초 대비 100% 올랐어요. 2배가 된 거예요. 모두가 금만 쳐다보는 사이 은은 조용히 금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온스당 60달러, 사상 최고치를 뚫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을까요? 은은 원래 그렇습니다. 평소엔 존재감이 없어요. 금 옆에서 숨죽이고 있죠. 근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오늘은 왜 은이 오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은 투자의 모든 방법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이 금보다 더 오른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의아할 겁니다. 근데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팩트예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금과 은은 같이 올랐습니다.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죠. 근데 특정 구간에서 은이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짐승이 깨어나는 것처럼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를 보세요. 금이 2배 오르는 동안 은은 4배가 됐습니다. 당시 헌트 형제라는 투자자들이 은을 싹쓸이했는데 은값이 온스당 5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150달러가 넘는 가격입니다. 금보다 변동폭이 훨씬 컸던 거죠. 2011년 원자재 슈퍼사이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원자재가 필요하니까요. 금이 고점을 찍을 때 은은 이미 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2배가 넘게 뛰었죠. 2020년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각국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풀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터졌고 은은 또 폭등했습니다. 코로나 쇼크 직후 5개월 만에 140%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금은 30%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겁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은은 평소에 조용합니다. 금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요.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사람들 관심 바뀌죠. 근데 상승장이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단기간에 금을 추월하고 훨씬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이게 은의 본성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금이 먼저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리고 은이 뒤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그림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걸 아는 사람만 기회를 잡는 거죠. 그럼 은이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금은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계산법은 간단해요. 금 1온스 가격을 은 1온스 가격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금 1온스로 은을 몇 온스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금 대비 은이 얼마나 싼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평소에는 이 비율이 60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금 1온스 값이면 은을 60에서 70온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 범위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80, 90까지 올라가면요. 은이 금에 비해 극도로 저평가됐다는 신호예요. 시장이 은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은이 폭등하면 이 비율이 40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볼게요. 2011년 은 폭등장 때 이 비율이 35까지 내려갔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때는 정반대였어요. 금은 비율이 100대 1을 찍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였죠. 금 1온스로 은 100온스를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은이 바닥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패닉에 빠져 은을 내던졌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은값이 폭등하면서 비율이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5개월 만에 은이 140% 올랐어요. 금은 비율을 읽을 줄 아는 투자자들이 그 타이밍에 뛰어든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까지 금은 비율이 80대 근처에서 움직였습니다.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아직 덜 올랐다는 뜻이죠. 이 비율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은 가격이 급등합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면 이 숫자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은이 오르는 이유, 첫 번째는 수요 구조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반지 만들고 금고에 쌓아두는 거죠. 거의 다 투자용이에요. 근데 은은 다릅니다. 은은 돈이면서 동시에 산업재료예요. 이 이중적인 성격이 핵심입니다. 왜 산업에 쓰이냐고요?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금속이거든요. 구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가요. 오지 통신 장비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에도 필수예요. 스마트폰 하나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기기 대부분에 은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수요 폭발은 친환경 에너지에서 터졌어요. 태양광 패널 아시죠? 태양광 패널 하나 만드는데 은이 약 20g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외치면서 태양광 설치가 미친 듯이 늘고 있어요. 중국만 해도 2024년에 태양광 설치량이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재생에너지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내연기관차에는 은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근데 전기차 한 대에는 은이 25g에서 50g까지 들어갑니다. 배터리 연결부, 전자회로에 다 은이 필요하거든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수록 은 수요도 같이 뜁니다.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은의 쓰임새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스마트폰, 태양광, 전기차, AI 서버까지 은 없이는 첨단 산업이 안 돌아가요. 이게 은의 첫 번째 상승 동력입니다.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필수 원자재라는 거죠.
수요가 폭발하면 공급도 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은의 두 번째 상승 원인이에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2024년 전 세계 은 생산량 전년 대비 0.9% 증가에 그쳤어요.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수요는 매년 4%씩 늘어나는데 공급은 1%도 못 늘리고 있는 거죠.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은 시장은 계속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4년 연속입니다. 왜 공급을 못 늘릴까요? 은광산을 새로 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탐사부터 개발까지 수십억 달러가 필요해요. 개발 기간도 만만치 않아요. 광산 하나 제대로 가동하려면 10년은 기본이에요. 환경 규제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마구 파헤칠 수가 없어요. 정치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은 생산량 1위가 멕시코인데 멕시코 정부가 광업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세금 올리고 허가 조건 까다롭게 만들고 환경 규제 들이대고 페루, 볼리비아 같은 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원 국유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수십억 들여서 광산 지었는데 어느 날 정부가 이거 우리 거야 하면 끝이거든요. 광산 회사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겁나는 거죠. 게다가 은은 대부분 다른 금속 캐다가 부산물로 나옵니다. 구리광산, 아연광산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은만 따로 캐는 광산은 전체의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 가격이 올라도 생산량을 확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수요는 매년 폭발하는데 공급은 구조적으로 막혀 있어요. 이 갭이 벌어질수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은값을 강력하게 떠받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수요 폭발, 공급 부족, 여기에 거시경제까지 은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금리부터 볼게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뭐가 좋으냐고요? 금리가 높을 때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나았습니다. 연 5% 이자 받으면서 편하게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은행 이자가 쪼그라드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서 수익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 귀금속이 빛을 발합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 재정 적자 우려에 달러 신뢰도가 흔들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 가치가 녹아요. 통장에 1억 넣어둬도 물가가 10% 오르면 실질 가치는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실물 자산으로 도망칩니다. 금이 대표적이죠. 근데 금이 너무 비싸면요? 은으로 갑니다. 은을 서민의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투자 기관들도 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 애널리스트들이 은이 금보다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했어요. 역사적 패턴도 똑같아요. 금이 먼저 오르고 음이 뒤따라 더 크게 오릅니다. 지금 금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음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거시 경제 환경이 완벽하게 은을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은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부터 갑니다. 실물 은 투자예요. 은괴, 영어로 실버바라고 하죠. 이걸 직접 사서 집에 보관하는 겁니다. 투자용 은괴는 순도 99.9% 이상이에요. 1kg짜리, 15스짜리, 100온스짜리 등 다양한 크기로 나옵니다. 은화도 있어요. 미국 실버 이글, 캐나다 메이플리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사냐고요? 금은방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귀금속 플랫폼도 많아요. 한국금거래소, 삼성금거래소 같은 데서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도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사야 합니다. 가짜 은괴도 시중에 돌아다니거든요. 공인된 업체인지 품질 보증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실물 은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진짜 내 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도 은행이 파산해도 내 금고에 있는 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은괴는 실체가 있죠. 이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큽니다.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현금 대신 교환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단점도 확실합니다. 일단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커요.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살 때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야 해요. 왜냐면 금은방도 마진 붙이고 제조비, 유통비, 부가세까지 얹히거든요. 팔 때는 반대예요. 시세보다 싸게 받아야 합니다. 금은방 입장에서는 사들인 은을 다시 팔아야 하니까 그 마진을 미리 빼는 거죠. 이 차이가 보통 5%에서 10%는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은시세 있죠? 그건 선물 가격이에요. 미래에 은을 사겠다는 예약 가격인 거죠. 실제로 은을 손에 쥘 수 있는 현물 가격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둘이 비슷하게 움직여야 정상인데 지금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왜냐고요? 실물 은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지금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은괴, 은화는 한정돼 있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물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은을 손에 쥐려면 웃돈을 얹어야 합니다. 뉴스에서 본 가격보다 훨씬 더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보관도 문제입니다. 은은 금보다 단가가 낮아서 같은 금액이면 부피가 훨씬 커집니다. 1억어치 금은 양손에 들어요. 근데 1억어치 은은 짐짝이 됩니다. 세금도 있어요. 실물 은 사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이것도 무시 못할 비용이에요. 그럼 실물 은은 누가 사야 할까요? 단기 시세 차익 노리는 분들한테는 안 맞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자마자 10% 손해보고 시작하는 구조거든요. 쌀 때 비싸게 사고 팔 때 싸게 파는 거예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식의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맞느냐? 위기 상황을 대비하거나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거나 실물 자산을 직접 손에 쥐고 싶은 분들이에요. 1997년 IMF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 은행이 문 닫고 현금 인출 제한 걸리고 난리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물 귀금속은 살아남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이 휴지가 될 때 은은 교환 가치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전쟁 지역에서 은화가 물물 교환 수단으로 쓰인 사례가 많아요. 비상금 개념인 거죠. 또 하나, 자산 배분 차원에서 깔아두려는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실물로 보유하는 거예요. 주식이 폭락하든 부동산이 무너지든 금고 안에 은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일종의 보험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같은 금액으로 금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게 되거든요. 1억어치 은이면 무게가 거의 30kg 가까이 됩니다.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고 금고도 사야 하고 도난 걱정도 해야 해요.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묻어둘 생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실물 은 투자가 맞습니다. 실물이 부담스러우면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은 ETF예요. ETF가 뭐냐고요? 은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금융상품이에요. 은값이 10% 오르면 ETF도 10% 오르는 식이죠. 근데 실물 은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만 있으면 바로 거래할 수 있어요. 은괴 들고 다닐 필요 없고 금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에요. 은 ETF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실물 은 ETF예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SLV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 ETF죠. 이 ETF는 운용사가 진짜 은을 창고에 쌓아둡니다. 런던이나 뉴욕 금고에 실제로 은괴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 은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거래하는 겁니다. 실제 은 가격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괴리가 적다는 게 장점이죠. 두 번째는 합성 ETF예요. 국내에서 파는 KODX 은 선물 같은 거죠. 실물 ETF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얘네는 진짜 은을 안 삽니다. 대신 은 선물이라는 걸 사요. 선물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미래의 은을 정해진 가격에 사겠다는 계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 한 달, 두 달마다 만료됩니다. 그래서 계속 새 계약으로 바꿔야 해요. 바꿀 때마다 비용이 들어요. 오래 갖고 있을수록 이 비용이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에는 안 맞습니다. 장기로 가려면 실물 ETF가 낫습니다. 해외 ETF를 사면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달러로 투자하는 거라 환 차익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은값이 오르고 달러도 오르면 이중으로 수익이 나는 거죠. 물론 반대로 가면 이중 손실이지만요.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성입니다.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요. 실물처럼 금은방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소액으로 분할 매수도 가능해요. 한 번에 목돈 넣는 게 부담스러우면 매달 조금씩 사모을 수 있습니다. 적금처럼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ETF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TF 투자할 때 세금도 꼭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나중에 당황해요. 국내 상장 ETF부터 볼게요. 국내에서 은 ETF 사서 수익 나면 배당 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합니다. 자동으로 떼간다는 뜻이에요. 1천만 원 벌면 154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율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 맞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다릅니다. SLV 같은 미국 ETF를 사서 수익 나면 양도소득세 22%가 붙어요.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은 오히려 해외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외 ETF는 환율 리스크가 있어요. 은 가격이 올라도 달러가 떨어지면 수익이 깎입니다. 반대로 은 가격이 그대로인데 달러가 오르면 환차익이 생기죠. 은 가격 변동이랑 환율 변동 두 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환율 방향성도 같이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운용보수 얘기할게요. ETF는 운용사가 관리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뗍니다. 보통 연 0.3%에서 0.5% 정도예요. 적어 보이죠? 근데 10년 들고 있으면 3%에서 5%가 날아갑니다. 장기 투자할수록 이 비용이 쌓여요. 그래서 ETF 고를 때 운용보수가 낮은 상품을 찾는 게 좋습니다. 0.1%라도 낮으면 장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부터는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은 선물과 옵션이에요. 먼저 선물부터 설명할게요. 선물은 뭐냐면 미래의 은을 지금 가격에 사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 금액을 내는 게 아니에요. 증거금이라고 해서 일부만 내고 거래합니다. 보통 10%에서 15% 정도예요. 1억어치 은을 1,000만 원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레버리지예요. 적은 돈으로 큰 규모를 움직이는 거죠. 은값이 10% 오르면 내 수익은 100%가 됩니다. 대박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은값이 10% 떨어지면요, 내 원금이 전부 날아갑니다.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돼요. 원금보다 더 잃는 겁니다. 이걸 추가 증거금이라고 하는데 돈을 더 넣으라고 통보가 와요. 안 넣으면 강제 청산당합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증권사가 정한 타이밍에 손절당하는 거죠. 선물은 절대 가변빌 곳이 아니에요. 옵션은 구조가 좀 달라요. 은을 살 권리를 사는 콜 옵션, 팔 권리를 사는 풋 옵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은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콜 옵션을 삽니다. 맞으면 큰 돈을 벌어요. 틀리면 옵션 산 돈만 날립니다. 전액 손실이죠. 풋 옵션은 해지 용도로 씁니다. 은을 갖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까봐 불안하면 풋 옵션을 사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은값이 떨어져도 풋 옵션에서 수익이 나서 손실을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옵션에는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옵션 가치가 녹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려요. 만기일이 다가오면 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금 관리도 어렵고 구조도 복잡해요. 솔직히 초보자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에요.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만, 그것도 잃어도 되는 돈만 넣으세요. 은에 투자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은광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은을 직접 캐는 기업들이죠. 미국에 상장된 퍼스트 마제스틱, 티커로 AG, 헤클라 마이닝, 티커로 HL,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왜 광산주에 투자하냐고요?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에요. 은값이 오르면 광산회사 이익은 더 크게 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은 캐는데 온스당 15달러가 든다고 칩시다. 채굴 비용이에요. 은값이 20달러면 마진이 5달러예요. 근데 은값이 30달러로 오르면요, 마진이 15달러가 됩니다. 은값은 50% 올랐는데 이익은 200% 뛴 거예요. 3배입니다. 이게 영업 레버리지예요. 주가는 이익을 따라가니까 은값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죠. 실제로 2020년 은상승장 때 일부 광산주는 주가가 3배, 4배 뛰었습니다. 은 ETF 수익률을 압도했어요.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 ETF는 배당이 없거든요. 그냥 은 가격만 추종하니까요. 근데 광산회사는 이익 나면 주주한테 배당을 줍니다. 시세 차익의 배당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리스크도 큽니다. 광산회사는 은값만 보면 안 돼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광산에서 사고가 나거나 노동자 파업이 터지거나 채굴 국가에서 정치적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은값이 올라도 회사가 망하면 끝이에요. 주식이 휴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은값이 떨어지면요, 레버리지가 반대로 작동합니다. 은값이 10% 빠지면 주가는 30%, 40% 폭락할 수 있어요. 양날의 검인 거죠. 개별 기업 분석 능력이 있고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맞는 투자법입니다. 자, 이제 실전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주식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금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예요. 안정적이고 시장을 대표하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은은 중소형주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한번 오를 때 크게 오릅니다. 떨어질 때도 세게 떨어지고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 안정성을 원하면 금과 은을 2대1로 가져가세요. 금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방어가 됩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면 1대1로 맞춥니다. 비중을 높여서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금이 먼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은이 아직 덜 올랐을 때, 그때가 최고의 진입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이 먼저 움직이고 은이 뒤따랐거든요. 이번 상승장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금은 비율이 80 이상으로 벌어져 있을 때도 좋은 신호입니다. 은이 저평가된 상태라는 뜻이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거나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때 분할로 진입하세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사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해요. 투자 수단은 본인 성향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안정형이면 ETF가 맞아요. 거래가 편하고 유동성이 좋으니까요. 수익형이면 광산주를 섞어볼 수 있습니다. 은값이 뛸 때 더 큰 수익을 노리는 거죠. 초장기 관점에서 위기 대비용이면 실물을 일부 깔아두세요. 자금 규모도 중요합니다. 소액이면 ETF로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분할 매수가 쉽거든요. 자금이 넉넉하면 실물과 ETF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기 성향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전체 자산의 10%를 넘기지 마세요. 몰빵은 금물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한 방에 크게 벌 수 있지만 한 방에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빠듯하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다음 조정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내더라도 괜찮아요. 은의 특성을 공부해두면 반드시 다음 기회가 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공부한 만큼 기회가 보인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은에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남겨주신 소중한 생각들은 다음 영상의 주제에 깊게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들은 모르는 원자재 투자 타이밍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널리 확산되어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